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요동을 좀 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2월 19일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지금 90%가 넘어가면서 작년 일본 BOJ의 금리 인상이 7월 30일인가 있었었죠. 그리고 8월 2일 날은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0.25로 올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다시 0.5로 올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0.5인데 이게 0.75가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가 작년 8월 달에는요, 한 0.9 언저리였었는데 지금 1.8 이렇게 넘어가면서 금리 인상을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작년 8월 2일 날은 미국의 실업률이 4.3인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죠? 시험률까지 거론이 되면서 원투 펀치를 맞았죠. 시장에 원투 펀치를 맞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우리나라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들이 풋옵션 저 밑에 한 2,500이 깨져야 행사가 되는 그런 풋옵션을 대거 매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맞물리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국내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신용이 잔뜩 들어가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신용을 써서 아니면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롱숏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후달릴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을 이제 줄이는 딜레버리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종목별 등락이 아마 심할 겁니다. 웜의 소통 먼저 읽어보고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20년 만에 주식 투자의 정석 기초편을 정주행했습니다.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 몇 번이고 들을 계획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제 친구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유학 공부를 할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영어 문제도 풀고 하면서 저한테 성문 기초 영어를 본인은 10번 봤다고 하면서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를 많이 보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저희 반에 같은 반의 친구가 사실 그 친구가 제가 반장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성적을 다 아는데요. 한 40등 정도 하는 친구였는데 성문 기본 영어를 항상 자율학습 시간에 펼쳐놓고 있었는데 2시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도 항상 같은 페이지였어요. 네,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그랬고요. 그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도 저한테 얘기했던 게 성문 기초 영어만 10번을 봐도 웬만한 영어 공부는 다 끝난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정말 단단하게 잡아야 됩니다. 전무님 공부하시는 주식 공부 마치시면 저희들 공부시켜 주실 거죠. 최근에 만나는 선수들 중에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나 하면 제가 그 종목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르지는 않을 건데 1년을 가져갔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한 70% 오를 것 같다는 거죠. 1년을 보면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1년을 가져가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마음속으로는 내년 상반기면 최소 30%에서 50%는 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 또 보통 뭐 제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3개월 지나서 이런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이번 필살기 종목들은 사서 바로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죠? 사서 바로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따지기가 끝나고 돌아선다 싶을 때 말씀드리려고요. 그 시점이 저는 1월 내년 3, 4, 5월 달 정도면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내년 1월쯤이면 아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게 다 뭐 모르는 주식은 아닙니다. 이번 분할된 종목처럼 잘 모르는 주식이었잖아요. 이번에 분할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일반인들이 모르고 저희 제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식은 잘 아는 주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적어 주셨고요. 저희 딸, 아들, 그리고 제 계좌가 불을 뿜었어요. 딸아이는 적은 돈이라 처음에 사서 수익률이 100%, 아들과 저는 다른 종목 차츰 팔고 불타기해서 수익률 40%입니다. 애들 출근하고 아이들 아이패드까지 총 3대로 주가 보면서 참 흐뭇합니다. 올해 4월경 인턴 가입해서 2차전지에서 마이너스 50%, 계좌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듣다 보니 원금 회복하고 오히려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댓글 보면 되게 보람됩니다. 그 마이너스 50% 이런 계좌를 지나고 보면 그냥 가만히 계속 들고 있었으면 다시 회복했네 어쩌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2차 전지를 약간 폼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좀 안 되는 주식을 폼으로 좀 사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계속 포모가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21년도에 삼성전자를 8만원 이상에서 사셨던 분들이 23년도에 전자 안되고 2차 전지로 가서 회복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두 번 터지신 분들 계시거든요. 전자 위에서 잡아서 터지고 2차 전지 또 위에서 잡아서 전자 밑에서 까고 2차 전지 쫓아가서 터지고. 근데 그렇게 2번 실패하신 분들은 스스로 절대 못 헤어나옵니다. 스스로 계속 본인의 그 포모라는 걸 인정을 또 잘 안 하시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건가 하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이브 오비 나서 멀리간 한 번 더 쳐봐 하면 똑같은 슬라이스로 오비 났으면 똑같이 슬라이스 나면서 희한하게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구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구동성, 우리가 아는 이구동성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두 번째 타구도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멀리간 일부러 이제 그런 거에 멀리간을 좀 후하게 주셔도 되는 게, 어차피 두 번째 타구도 오비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심 쓰고 돈은 따고. 한국의 AI 슬롭 영상 조회수 1위라니 역시 한국인은 본투비 얼리 어답터인가 봅니다. 우리 한국이 25년 전에도 IT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한국에 가서 새로운 신기술을 써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써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한국 가서 테스트 해봐라. 그 얘기는 벌써 2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Born to be early adopter. 그런데 참고로 저는 early adopter가 아닙니다. 저는 영화도 1000만 명 이상 보셨다라고 하면 뒤늦게 보고,
저도 뭐 이렇게 얼리 어댑터로 그게 습관이 되긴 돼야 되는데요. 펀드 매니저면 빨리 써보긴 써봐야 됩니다. 레나 정 부장님은 월간 전망에서 두세 번 봤었고, 솔트님은 모닝 브리프에 매일 참여하시니 객지에서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인걸요. 제가 궁금했던 용어들 찾아보다 채밀턴 님들도 그렇겠구나 해서 댓글 공유 시작한 건데, 주식과 더불어 나름 영어 공부도 되곤 하네요.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향해 아자아자. 아주 연말이 따뜻해졌습니다. 덕분에 며느리 생일에 용돈 넉넉히 줬네요. 역시 주식시장은 마음을 힘들게 한 후 오려나 봅니다.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 없었으면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주식은요, 우리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주식들 최근에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빠지면, 내가 다음 달 월급 나올 때, 이 주식, 이 가격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나 너무 좋아. 네, 그런 주식인 건지, 아니면, 요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는데, 나 조금만 올라가면 5% 먹고 팔려고 했는데, 5% 먹고, 아니면 10% 먹고 팔려고 했는데, 15% 마이너스 나면 엄청 불안하고 막 자책하게 되죠. 뭐 행복한 투자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한 투자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까지 갈 주식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에 방송을 꾸준히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겠죠. 네,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어제 슈카월드에서도 국가안보 전략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 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이 더욱 필요하겠네요. 그럼 저 같은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요리조리 잘 살펴보아야겠어요. 왕 박사님 GPT 좀 빌려주세요. 물어보게요. 요즘 제가 이 닥터 왕 아주 자주 이용합니다. 그죠? 요즘 모닝 브리프 하다가 뭔가 좀 아리까리하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음성으로 닥터 왕 박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 바로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늦은 나이에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사랑과 양심과 자유가 삶을 사는 이유라는 김영석 선생님의 책의 내용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 바쌤님이 미국 시장 목요일이면 어머님이 오시는군요. 제가 바쁠 때 저희 애들을 다 키워주셔서 특히 둘째는 아직도 할미라고 부르면서 손꼽아 기다립니다. 엄마가 오시고 다음날 제가 이곳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리사이틀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늘 하던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첫 음악회인가 보네요. 엄마가 항상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음악회를 하며 즐거워하셨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설 되면 비행기 값이 되게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한 1월 중순쯤 애들 보러 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애들 어릴 때부터 다 키워주시다 보니까 지금도 애들이 벌써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다 25 넘었습니다. 둘째가 25, 큰애가 27인데 지금도 밥 먹을 때 카톡, 페이스톡을 켜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페이스톡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까 우리 후미대장 대인춘풍님도 그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서 이제 올려주시다 보니까 이게 나만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2배, 3배로 커지는 걸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건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더라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나중에 애들 안 봐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을, 손자, 손녀를 봐주는 게 하나의 육체적인 노동이 분명히 들어가긴 하지만 시간도 빼앗기고, 그래서 아, 나는 절대 애들 안 봐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요, 그 애들을 봐주실 때도 너무 행복해 하셨고, 그 애들이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 전화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 서로 간의 표정을 보면요,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무한한 행복을 느끼면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라는 부분을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쌤님 어머님도 아주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 시간 보내시겠네요.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금요일에는 11.3에서 오늘 13.36으로 하루 만에 2.05% 상승했는데, 주가 거래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건 뭘까요? 라고 하셔서, 아마 미포랑 현대중공업이랑 합병을 할 때 미포의 외국인 비중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구 매니저한테 제가 바로 물어봤거든요. 오늘 모닝브리프에서 질문 확인했습니다. 합병 전에 외인 지분율 미포가 23%, 현중이 10% 가량이었는데 합병하면서 외인이 들고 있던 주식을 현중 주식으로 받아가면서 전체 현대중공업 지분이 올라갔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합병을 했나 보다, 그죠? 전기차를 넘어 로봇과 우주라는 그럴듯한 테마와 시장 수익률 언더퍼폼에 대한 두려움에서 의무감으로 편입한 테슬라와 타 시밀러 대비 저평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수긍하고 담가본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두 종목은 상당한 수익이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비중을 실은 애착을 가진 종목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현실을 보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시장과 맞서는 안 되며 순응해야 하는지, 여튼 투자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합니다. 또한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단호하고 날카로운 예측력에 역시 투자의 구루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요. 틀리는 것도 많습니다. 랩 상품 만기가 남아 있어도 전무님이 예측하시는 하락장이 오면 적정 수익률에서 멈추시는지 아니면 만기까지 무조건 가져가시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어떤 조정이 오느냐에 좀 따라서 다를 건데요. 만약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2020년 2월, 3월 2달 동안 확 빠지잖아요. 자, 그때 확 빠질 때 잘라서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돌았을 때 다시 딱 들어가고, 그럴 건지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회복을 다 하니까요. 그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락을 뭐라고 그랬죠? 하락의 세 가지 형태: 시클리컬 베어마켓, 두 번째 구조적 약세장, 스트럭처럴 베어마켓, 그리고 세 번째가 맞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베어마켓이죠.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베어마켓을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사면, 강원국 작가가 그때 2020년 3월 10일경 중에 본인이 이제 잘랐다 하고 5월 달에 다시 샀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자른 사람은 뭐가 좋으냐면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으면 큰일 나죠. 신용을 쓰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랩이든 이림이든 저희는 레버리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돈으로 산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냥 바로 V자로 회복합니다. 2달 동안 마음은 불편해도
빠르게 회복하고, 근데 하락을 했을 때 모든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다 빠지고 좋은 주식이 더 급락한다 했잖아요. 왜냐면 좋은 주식에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롱숏 펀드도 좋은 주식에 롱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패닉 셀링에는 좋은 주식도 급락을 합니다. 그럴 때 내 포트에서 좀 어정쩡한 주식 팔고 너무 과도하게 빠진 주식으로 싹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 때도 그런 교체 매매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오히려 유능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리밸런싱의 찬스로 잘 활용을. 그런 리밸런싱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코로나 같은 충격이 와서 빠졌다? 네, 그러면 버텨야 되고요. 그런데 반드시 도망 나와야 되는 하락이 있다 했죠. 네, 그게 구조적 약세자.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이 되면 그거는 뭐 리밸런싱 할 것도 없고 그냥 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손절하고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 50% 빠지거든요. 50% 빠지면서 그냥 다 빠집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10월 달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0%, 그리고 애플, 그때 2007년 6월에 아이폰 나오고 나서 애플 주식이 되게 셌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67% 빠집니다. 아마존도 70% 이상 빠집니다. 그럴 때는 구조적 약세장에 딱 들어갔다 싶을 때는 도망 나와야 되는데, 저는 구조적 약세장 닷컴버블 깨질 때도 다 봤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적 약세장에 조짐은 없습니다. 없는데 모르죠. 내년 한 6월 지나면서 구조적 약세장의 조짐이 나타나면 그러면 확 줄여야 됩니다. 근데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라도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팍팍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싶으면 저희는 팝니다. 21년 5월 달에도 주식 다 팔았다잖아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먹을 건 없고, 메타버스니 뭐 P2 플레이투 원이었죠. 그런 코인 관련된 NFT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막 위메이드 이런 거,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먹을 게 없을 때는 다 팝니다. 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위험한 도박, 지지층도 등 돌려 1년 만에 또 레임덕 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트럼프 1기 때와 2기 지지율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보니까 파란색이 1기네요. 파란색이 1기 때고 빨간색이 지금 2기인데 그때 당시도 37%까지 떨어지긴 했었었네요. 지금 36입니다. 근데 이번이 지난번 1기 때보다는 지지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었다, 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조기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는가 하면 그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카지노 경제, 도박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관측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고요. 관세정책 등으로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모든 돈이 지금 자동차 공장이나 AI 등 많은 것들을 짓고 있다면서 그것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말하기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과거 선례를 볼 때 자신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인정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중간선거에서 졌다면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통계적으로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간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하원 의석을 늘린 대통령은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2002년 조지 W 부시 등 2명에 불과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98년 빌 클린턴 때도 하원 의석을 늘린 수준이었지 중간선거에서는 다 졌습니다. 다 졌는데요. 2002년 아들 부시 때만 아들 부시가 공화당이었잖아요. 2002년도에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이겼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성과와 관련해 자화자찬했지만 그가 밀어붙였던 관세 조치 등 일반적 정책에 대한 반감도 고조되고 있고요. 지난 4일에서 8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미전역 성인 남녀 1146명을 상대로 실시해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31%에 그쳤고요.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 3월 조사할 때 기록했던 40%와 비교하면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31%는 AP, NORC의 공식 조사 결과 중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를 통틀어서 경제정책 지지도에서 최저치를 찍은 겁니다. 공화당은 지난 9일 열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선거와 조지아주 주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했고요. 이들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기류는 그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설명을 했고요. 미국 전국 단위 여론조사 8건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3개월간 평균 24%대였지만 올가을에는 13%로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기간 히스패닉 유권자 지지율은 40%에서 34%로 하락했고 아시아계 유권자의 지지율은 지난 2월 44에서 9월에는 30%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아르투로 도밍게스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간 관세 부과와 위협, 해제를 반복하며 산업의 불확실성을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민심 위반 이면에는 고수익을 위해 고위험을 감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방식의 경제 정책이 자리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전 세계에 던진 관세 폭탄이나 동맹국을 압박해서 얻어낸 막대한 대미 투자,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살얼음판 AI 투자까지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도박들이다. 최근 작가 킬라 스켈러는 이를 두고 트럼프의 카지노 경제, 트럼프즈 카지노 이코노미 라는 글을 뉴욕타임즈에 기고했고요. 스켈러는 트럼프 경제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미래의 내기를 건다며 이 경제의 특징은 거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경제의 핵심인 관세 정책은 조만간 내려질 미국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고요. 위헌 판결 시 관세가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환급금으로 가뜩이나 눈덩이 적자인 미국 재정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관세발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진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카지노 경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관세 강화, AI 확산, 달러 강세 등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모두 성공했을 때에는 잭팟을 잡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며 하나라도 배팅에 실패하며 미국 경제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용어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카지노식 자본주의 이런 용어를 좀 쓰거든요. 카지노식이라는 말 자체가 도박 같은 그런 자본주의. 너무 all or nothing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모럴 해저드에 가까웠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그 주택담보대출금을 갖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 파생 상품을 만들어냈었던 임원이 지니어스하다고 천재다고 그렇게 돈잔치를 막 벌렸다가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희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카지노식 자본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IB 그때 리만 브러더스를 비롯해서 IB들이 많이 망했었잖아요. 그 IB에서 종사하는 소위 말하는 딜러들 일단 회사 자금으로 질러서 먹으면 엄청난 인센티브 받고 그러다가 손해나면 그걸로 그만이고 아웃돼서 나가면 그만이고 그게 예전에 베어링 은행이 망했을 때도 그랬었죠. 그게 1995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베어링의 그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한 트레이더가 자금을 회사 고유 자금으로 운용하는 걸 프롭 데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고유 자산, 프로퍼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프롭 데스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벌면 인센티브를 받고요. 못 벌면 그냥 잘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수익을 좀 조작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하면서 실제로는 손실이 나서 계속 마진, 그 담보가 필요했었는데 워낙 여기가 수익을 잘 내다 보니까 그 브랜치의 헤드도 그렇고 본사에서도 잘하고 있네 해서 그 포지션이 계속 커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방관을 좀 했었던 거죠. 그때 베어링 은행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트레이더도 그랬고 닉 리슨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세계적인 IB들을 또 망하게 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PF도 요즘 문제 많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해서 거기서 인센티브 받고 그러다가 실제로 질러난 부동산 자체가 부실한 부동산이면 나갑니다. 그냥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딱 보니까 와 이거는 소위 말해서 똥 치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카지노식 자본주의가 아직까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쫓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쫓더라도 돈이 하나의 큰 대의나 큰 목적을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 돈 자체를 버는 게 목적이 보다 보면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덤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카지노식 자본주의가 all or nothing으로 all 되는 것 같아도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한 방에 그냥 망하는 경우를 주변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이 너무 3000% 빠졌습니다. 자, 두 번째, 폭스바겐 중국 판매 부진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폐쇄라고 돼 있는데, 자,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자동차 생산 공장을 폐쇄하는데요. 유럽 최대 완성차 업체로 꼽히는 폭스바겐 그룹이 본국 생산 라인을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이 16일부터 당장 오늘부터네요.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을 생산하는 독일 드레스덴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고요. 중국 판매 부진과 유럽 수요 약세, 미국의 관세 부담이 겹치면서 현금 흐름이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구조조정 조치인데, 드레스덴 공장은 2002년 가동을 시작한 소규모 생산 기지로 지금까지 누적 생산량은 20만 대에 못 미칩니다. 이는 폭스바겐 브랜드의 핵심 공장인 폴프스부르크의 연간 생산량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이 공장은 폭스바겐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쇼케이스 성격으로 설계돼서 초기에는 고급 세단 페이톤을 조립했고 2016년 이후에는 전기차 ID.3를 생산해 왔습니다. 공장 폐쇄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독일 내 생산 능력 감축 계획의 일환이었고요. 당시 폭스바겐 그룹 노사는 강제 해고 없이 퇴직 프로그램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독일 내 일자리를 3만 5천 개 이상 줄이기로 했고요. 이는 독일 직원 12만 명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드레스덴과 오스나브리크 공장에서 늦어도 2027년까지 생산을 중단해서 독일 내 생산 능력을 연간 73만 4천 대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실적 악화도 구조조정을 재촉했는데,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3분기 10억 7천만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전기차 비중 확대에 따른 낮은 마진과 미국의 관세, 포르쉐 전기차 전략 수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토마스 셰프 폭스바겐 CEO는 드레스덴 공장 폐쇄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고요. 폐쇄되는 공장 용지는 드레스덴 공과대에 임대돼서 AI와 로보틱스, 반도체 연구 캠퍼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대학과 함께 향후 7년간 5천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가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고려아연 얘기인데요. 고려아연 미화 합작 재련소 미 정부 최 회장 백기사로 등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속보로 한번 뜨긴 했었는데요. 내용을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1위 비철 금속 재련 기업인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0조 9천억 원을 들여서 전략 광물 재련소를 세우고요. 특히 미국 정부와 현지 투자자가 약 2조 9천억 원을 지분 투자하는 형태로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 건설 자금도 미국이 파격적인 정책 대출과 보조금으로 지원 사격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미국 자본으로 지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는 MBK 파트너스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한 입지에 몰린 최윤범 회장이 탈중국 공급망 확장을 명분으로 미국 정부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적 승부수로 해석이 되고요. 자,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테네시주에 총 74억 3,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통합 비철 금속 재련소를 건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인데 고레아연은 맨 땅에서 시작하는 대신 기존 니르스타 테네시 재련소 용지를 인수해서 속도전을 펼치는데 이를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 상업 가동을 시작해서 2029년 말 최종 완공이 되고요. 아연, 연, 동은 물론 중국이 수출 통제를 선언한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핵심 전략 광물 11종을 포함해서 13종의 금속을 생산하게 됩니다. 군산 재료소의 세계 최고 수준 습식, 건식, 통합 공정 기술을 미국 재련소에 이식할 방침이고 사업 구조가 파격적인데 고레아연은 미국 정부 및 현지 투자자와 합작 법인인 크루시블 JV를 설립하고요.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고레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9억 4천만 달러 2조 9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측은 단순 파트너를 넘어서 고레아연의 주요 주주이자 운명 공동체가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도 구체적인데 실질적 재련소 운영 주체인 크루시블 메탈에는 미국 정책 금융 및 재무적 투자자 FI 대출로 최대 46억 9,800만 달러 약 한 7조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미 상무부도 2억 1천만 달러 약 3천억을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 사격하게 되는데 반면 고레아연의 자체 자금 투입은 5억 8,500만 달러 약 한 8,600억 수준으로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이 됩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라면서 미국은 고레아연 생산 확대분 일부에 대해서 우선적 매수 권한을 갖게 된다고 밝혔고요. 미국 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의 개별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정책 자금을 동시에 쏟아붓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중국이 지난 10월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핵심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선언한 데 따른 미국의 긴박한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재계는 이번 투자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 회장의 절묘한 밑그림이라고 분석했는데 희소 광물에 목마른 미국 정부를 강력한 백기사로 끌어들인 셈이기 때문이고요. 미 국무부와 상무부의 자금이 투입된 순간 고레아연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격상이 됩니다. MBK 영풍연합으로서는 미국이 투자한 회사를 적대시하며 미국 정부와 척을 지게 되고 지지하는 것은 최 회장의 공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서 외통수에 몰린 양상이고요. 여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되며 MBK 영풍연합의 지분율도 희석이 됩니다. 이 같은 구도는 내년 3월 정기주총 때 표 대결에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인데 이번 주총은 사내 이사 임기가 완료되나 최 회장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이고요. 관건은 법원의 판단인데 과거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에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며 가처분을 인용했고요.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철회하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좀 답이 나오는데요. 자, 고레아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레아연 주가가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이라는 걸 정확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하나의 꼼수는 맞습니다. 꼼수는 맞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싸워서 회사만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좋아지고 주주가치 훼손하지 않으면 좋아지는 건데 근데
미국에다가 이 아연, 재련 이런 거는요. 왜 미국에 이제 남아있지 않고 이런 게 한국으로 넘어오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왜 중국에서 생산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아연 기업 중에 하나가 고려 아연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를 굳이 미국 가서 해야 되나? 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아연에 대해서 뭐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방국이니까 네, 우방국이니까 전략적 그런 소재, 예, 전략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한국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 뭐 15% 관세 먹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딱 보다 보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난번 그냥 유상증자는 무산이 됐잖아요. 엄청난 비난을 들으셨죠. 그런데 와 미국과 합작, 미국 정부가 투자. 그래서 어제 시초가에 그 뉴스만 본 사람들은 지금 19만 1,400원 시초가에 다 물린 거거든요. 그 미국에 꼭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그 투자가 과연 전체 고려아연의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앞으로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거 오늘 주가 빠지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방금 고려아연 주가가 어떻게 됐나 방금 한번 열어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요거는 논란이 좀 있겠죠. 논란이 있긴 할 건데 유상증자를 어떻게든 뭐 제3자 미국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주식수가 늘어나면 자사주 매입 속아가고 반대 개념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미국 정부가 들어와서 뭐 미국에다가 합작 재련소를 설립하면 고려아연의 전체적인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Q는 늘어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매출 볼륨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잘 안 나는 회사로 그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8%, 6.8, 6 뭐 이렇게 나오던 회사였거든요. 여기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저는 이게 그냥 최 회장님의 또 다른 하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하나의 꼼수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자들을 위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기사 어제 단독 모숙산 분들이 걱정이 되긴 되네. 40살 앞둔 신라면 해외 매출 1조 시대 연다. 새해 출시 40주년을 맞는 농심 신라면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해외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게 되는데 K푸드 붐이 불고 있는 데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K-팝 데몬 헌터스와의 협업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해외 매출 성장률이 예년을 뛰어넘는 20% 안팎까지 높아지는 영향이 크고요. 농심은 현재 짓고 있는 부산 녹산 수출 전용 공장을 내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1, 2 공장 등 현지 생산을 확대해서 신라면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전략입니다. 올해 해외 매출은 9,500억에서 한 1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신라면의 해외 매출 성장률은 2023년 작년 각각 1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높은 20%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조 원에 약간 미치지 못해도 내년에는 1조 원을 넘을 게 확실시 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고요. 이 정도의 해외 매출을 거두는 라면은 삼양의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정도밖에 없습니다. 신라면의 해외 판매 증가에 속도가 붙은 것은 K푸드 바람으로 K라면 인기가 높아진 영향이 크고요. 이와 함께 캐대언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해외 고객의 관심도를 높이고 현지 생산을 강화한 것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은 100여 개국에서 팔리고 있는 신라면을 해외 매출 1조를 넘어서 2조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국내 생산력의 증대와 캐대언을 비롯해 K붐을 활용한 제품 출시 지역 확대, 제품 라인 다양화, 현지화 등의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선 부산 녹산 공장을 내년 하반기에 가동해서 여기에서 나온 물량은 전량 수출에 할애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중국 심양, 상해 등에 있는 현지 공장의 생산을 더욱 확대합니다. 또 지난달 글로벌 앰베서더로 발탁한 걸그룹 에스파 등을 적극 활용해서 신라면의 해외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캐대언과 협업한 제품 출시 지역도 기존 미국에 더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농심은 2030년까지 전체 매출 7조 3천억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매출 전망치 3조 5천억의 2배로 웃돌게 되군요. 농심의 매출이 한 해 3조 5천억 정도였군요. 신라면은 농심의 전체 매출에서 약 3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라면 매출에서 국내 비중은 30% 후반대이고 해외가 60% 초반에 달합니다. 출시 40년을 바라보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찾고 있는 제품으로 변모해온 셈입니다. 신라면 연간 판매량은 20억 개에 근접하고 있고요. 지난해 판매량은 18억 3천만 개였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1초에 58개씩 판매되는 속도입니다. 신라면 누적 판매량은 2000년 100억 개를 처음 뛰어넘었었는데 2009년에 200억 개를 돌파했고요. 농심 관계자는 3, 4년 내 누적 판매량 500억 개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라면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품인데 농심이 1985년 국내 시장 1위에 오른 이듬해인 1986년에 출시해서 1991년에 1위에 올랐고요. 이미 1990년대 일본, 미국 유통망에 진입을 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출시 초반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제품이고 실제 신라면은 21년 매출 5천억을 해외에서 거두면서 국내 매출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신라면이 많이 팔려나가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이고요. 최근에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동남아, 중남미, 유럽, 중동 등에서도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심의 해외 사업 전략은 신라면을 각 나라 특성과 입맛에 맞게 현지화하고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 그때 잠깐만요. 그때였던가? 신라면을 태국 친구한테 신라면을 들고 갔더니 자기 집에 한 박스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더 간다? 조정 불가피. 내년 미 증시 어디로? 자, S&P 500에 대한 월가의 전망입니다. 자, 월가의 IB 오펜하이머와 스티펠이 내년 증시 전망을 두고 2년 연속으로 양극단의 예상치를 내놓았는데요. 자, 오펜하이머는 지난 8일 내년 말 S&P 500 전망치로 8,100을 제시했고 반면 스티펠은 6,5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10일 S&P 500은 6,827이고요. 오펜하이머의 낙관론은 현재까지 나온 월가의 내년 말 전망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내년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1, 2회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AI가 주도하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존 스톨츠퍼스 오펜하이머 전략가는 AI는 IT 섹터 외에도 지속적인 기회의 원동력이라면서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이 결합돼서 기업과 소비자의 효율성 증진을 돕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스티펠은 내년 말 S&P 500이 6,50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미국의 개인 소비가 무너져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이고요. 베리 베니스터 스티펠 수석 주식 전략가는 미국의 개인 소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한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비가 무너지면 AI 자본 지출이 이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펠의 내년 말 전망치 하단은 월가 예상치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만 스티펠은 낙관적 시나리오도 덧붙였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비기술주와 경기 민감주의 이익이 가시화될 경우 S&P 500이 7,500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베니스터 전략가는 상승 잠재력과 하방 위험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오펜하이머와 스티펠은 지난해 말에도 2025년 증시 전망에 대해 각각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내놓으면서 격돌을 했는데 오펜하이머는 올해 말 S&P 500이 7,100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스티펠은 5,500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올해 예상치는 오펜하이머가 맞았다, 그죠?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티펠이 웃는 모양새였고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연초 5,800에서 출발한 S&P 500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4,835까지 추락을 했고 스티펠의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재주목 받았고요. 오펜하이머도 기존 전망을 5,950으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러나 미국 증시에 V자 반등 장세가 찾아오자 상황이 달라졌고 오펜하이머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지난 7월 원래 전망을 복원했습니다. 반면 스티펠은 증시가 재차 하락할 것이라고 버텼고요. 결과는 오펜하이머의 승리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AI 거품론 등 미국 증시에 각종 우려가 제기됐지만 S&P 500은 연초 대비 16% 올랐습니다. 3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스티펠은 내년 S&P 500 예상치를 제시하면서 올해 전망이 베어 트랩, 가짜 약세장에 빠졌다고 인정을 했고요. 스티펠이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낙관 시나리오를 곁들인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데 1926년 S&P 500이 출범한 이후에 4년 이상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적은 단 3차례밖에 없었군요. 1942, 43, 44, 45. 요때를 말씀드리려면 이게 1941년 12월 7일이 일본의 진주만 폭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941년이 채권하고 주식이 다 동반 하락을 했을 겁니다. 예, 그 눌림목 이후에 42년부터 42, 43, 44, 45 예, 전쟁이 끝나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4년 동안 올랐 것 같고요. 그 다음이 1949년부터 1952년이네요. 근데 이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950년 6.25 그죠? 6.25가 터졌는데 그렇게 보면 또 전쟁이야. 예, 그러면 상당히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그때도 49, 50, 50에 52년 주가가 올랐었군요. 어떻게 보면 압록강 전투에서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또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제3차 세계대전 아닌가, 아마 그런 우려도 했을 건데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1995, 96, 97, 98, 99 요때 PC 혁명 이후에 이제 닷컴 버블로 치달을 때였었는데 요때도 주가가 이 두 자릿수 이상 4년 이상 기록을 했었군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중해 한일령은 한국의 기회다. 중국의 한일령이 시작됐고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내려지고 일본 영화 개봉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일본인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에 퇴장당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고 2년여 만에 재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막아버렸고요. 오키나와 섬 인근 공해에서는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겨눴습니다. 지난달 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나온 보복 조치들입니다. 일본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지금 등에 업고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에 히토류 수출 통제에 무기력하게 당한 기억이 생생한데도 이러는 거는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라고 봐주고요. 전보다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점도 믿는 구석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중일 갈등은 당장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일본과 마찰을 빚을수록 중국은 주변국과 관계 안정을 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국 중 1순위는 단연 한국일 것이고요. 지난 10월 말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하면서 때마침 한중 관계는 개선에 물꼬를 텄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이어서 독도를 건드리면서 내적 친밀감도 형성이 됐는데 중국 언론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전했고요. 중국 SNS에서는 일본을 향한 비난과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종의 동병상련이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관광산업이고요.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운영을 잇따라 중단했고 일본행 항공권을 내년 3월까지 무료로 취소해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과 제주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중국 내 여행 플랫폼에서는 한국 상품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도 기회가 엿보이는데 이 소부장을 지닌 일본 기업들이 차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중국 비중을 줄이면 그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꿰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중일 3국 간 공급망에서 공통 분모 역할을 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힘을 실어줄 한중 정상회담 또한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적어도 2차례 이상 방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 주석의 초청으로 상반기에 한 번,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하반기에 한 번이 유력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 해 2번 이상 방중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 그해 이전 대통령은 3번이나 중국을 찾았고요. 덕분에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고 우리 기업들은 앞다투어 대중 투자를 늘렸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전까지 치달았던 한중 관계 전성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에 있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 있다고 했는데 셔틀 외교 재개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한일 관계와
달리 한중 관계는 이제 막 회복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한일령을 지렛대 삼아 한중 관계의 제2전성기를 노려볼 때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축축 내리고 있는데요. 빗길 조심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